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월가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들이 1, 2년 전부터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경고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고를 비웃듯이 미 증시는 상승세를 지속해 왔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약 2년 전쯤, 그러니까 지난 2022년 6월쯤 미국의 뉴욕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나는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말한 바 있었다. 이제는 그 말을 바꾸겠다. 허리케인이다. 소규모 허리케인이 될지 아니면 샌디와 같은 슈퍼급 허리케인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이죠. 제이미 다이먼이 누굽니까? 월가의 황태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월가에 무수히 많은 은행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은행 위의 은행이라고 하는 JP모건의 CEO입니다. 당연히 다이먼 회장의 허리케인 발언은 월가에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고백하자면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쫄았었습니다. 시장이 빠질 것이다라는 경고는 제이미 다이먼 혼자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도 작년부터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주가의 급격한 조정을 경고해 왔었는데요. 그 이유로 제시했던 것이 미 정부의 부채 위기였습니다.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CEO도 지난해 3월 몇 달 이내로 침체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등 2024년 4월 기준으로 대략 1, 2년을 전후로 나왔던 월가의 대다수 그룹급 인사들의 발언은 대부분 빗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마도 그래서 상승했을 겁니다. 이 증시에는 아주 재미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증시 조언자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물론 저의 직업 역시 증시 조언자에 속합니다만 저를 포함한 증시의 조언자들 중에서 65% 이상이 상승을 외치면 증시는 반드시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65% 이상의 전문가들이 하락을 외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대다수의 그룹급 인사들이 저리도 증시 하락을 걱정하고 있었으니 여간에서는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고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자신들의 전망이 빗나갔다는 점을 인정하고는 있어요. 레이 달리오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경기 하강론자였지만 내가 틀렸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민간 부분 수요가 줄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내리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내가 틀린 이유였다. 라고 말이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쯤이면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끝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라면서 자신의 실책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런데 말이죠. 월가의 거물들은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이후로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제프리 건들락 CEO는 미 증시 S&P 500 지수가 향후 3,200선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새롭게 내놓기도 했어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5,200포인트가 넘고 있었으니까 거의 개폭락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죠. 그동안 끈질기게 경기 하강을 경고해왔던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빗 로젠버그 사장도 실질 국내 총소득이 최근 몇 년간 정체됐고 고용시장이 겉보기보다 더 냉각됐으며 개인소득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의 문제점들이 조만간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면서 재차 주가의 조정을 경고했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높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부채 증가 등 경제가 직면해야 될 심각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아직은 병아리를 몇 마리 얻을지를 카운트할 때가 아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 주가는 그 이후로도 더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분기 동안에만 S&P 500 지수는 1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의 1분기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분기에만 10% 넘게 올랐고 다우 지수는 약 5.5% 상승했었죠. S&P 500 지수는 지난 5달 연속으로 월간 상승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5달 동안 상승폭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이는 뉴욕의 증시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손꼽힐 정도의 높은 수익률이에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증시 조언자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나온 기사들은 더욱 공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골디락스를 이어왔지만 이제 곧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겁니다. 라는 주장이 최근에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가 증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말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아주 나쁜 조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여간에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아주 고약한 침체에 속하죠. 실제로 지난 1970년대부터 무려 80년대 초반까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했느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어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2%를 기록했는데 요게 6월까지 3.6%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트넷은 주장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가속 조짐이 미국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일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계획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노동시장의 악화마저 겹친다면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 노동부에서 나온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풀타임 근로자 수가 지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감소했고요. 또 2월 구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 근로자 퇴사 비율이 코비드-19 락다운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시장도 결국 균열 조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죠? 고용시장 침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왜 하트넷은 6월까지 물가가 3.6%까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많은 그룹급 인사들의 주장처럼 하트넷 역시 급증하고 있는 정부 부채를 물가 상승의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5% 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트넷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한 저의 소견은 이미 바로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는 어떻다고요? 채무자가 채권자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이죠. 물론 제가 맞을지 미국의 구루들이 생각에 맞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나 입증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인플레이션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생각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1월, 2월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영향이 컸기 때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PC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면 1월 반등 이후에 2월에 2%대로 다시 꺾였다라는 점에 착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일시적인 요인이 조금 해소된다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 남쪽 국경이 개방된 이후 유입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균형을 찾아가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을 충분히 낮춰줄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유일하게 하트넷만 현재 골디락스 경제가 조만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여건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JP모건 체이스의 마르코 콜라노빅 역시 지난 2월의 한 보고서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과도한 재정 적자와 노동시장의 붕괴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 것이며 이미 시장의 붕괴 조짐이 시작됐기 때문에 태평하게 증시에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맞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1, 2년 이내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짐을 싸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골디락스가 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룹급 인사들이 시장에 대한 경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볼 태세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미국은 3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08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6,700억 달러 정도는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BTFP가 중단됐고 여갈피 잔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유동성 위기가 재개되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5월 기준 약 2조 2천억 달러까지 높아졌던 역RP 계정 잔액이 2024년 3월 기준 4,600억 달러까지 급격하게 축소됐어요. 이런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5, 6월이면 여갈피 잔액이 모두 소진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여갈피 계정 잔액이 모두 소진된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5, 6월이 되면 QT 효과는 결국 시중 유동성으로 집중돼서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을 말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 2023년 3월에 있었던 SVB 사태 같은 것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 은행 위기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다면 그동안은 BTFP가 막아주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얼척이 없습니다. 기우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죠. 첫째, 현재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재무 상태는 매우 건전합니다. 2024년 3월 기준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 잔액은 약 5조 3,100억 달러인데요. 이는 자금이 풍부했었던 지난 2022년 12월에 기록했던 예금액 약 5조 3,600억 달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중소형 은행들의 체력은 빵빵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스테이지잖아요. 작년 SVB 사태의 핵심 원인이 뭐였던가요?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은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평가 차손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은 반대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고 채권 계정에서는 평가 차익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2024년 3월 기준으로 은행 보유자산 평가액은 약 4조 2천억 달러로 저점 대비 5.6%나 반등을 했어요. 세 번째, BTFP 종료 이후에도 연준의 재할인 창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할인 창구는 연준이 다양한 신용등급의 채권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단지 BTFP가 이 DW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할인을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바꿔주었었다라는 점만 좀 다를 뿐이죠. 물론 재할인 창구가 주는 이른바 낙인 효과로 인해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당 창구를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은행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체면 같은 게 중요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상황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BTFP가 종료되기 전에 대출 수요가 급증했어야 됩니다. 문 닫기 전에 바짝 자금을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동성 위기가 일어나네, 시스템 위기니 이런 말은 어이없는 낭설이 됩니다. 노련한 투자자라면 이런 근거 없는 공포는 즐기실 줄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었으니까 좀 조정을 보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에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공포스러운 기사들을 보면 제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 짧은 조정이야 겪겠지만 결국 증시는 더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차익 실현에 나섰거든요. 올 들어 3월 말까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였는데요. 각각 3조 전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뒤로 3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인데요. 이들 종목 대부분 눈에 띄게 오른 종목들이었죠. 3월 들어서 순매도에 나섰던 기관 자금들도 대부분 투자 신탁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해서뿐만 아니라
주식형 펀드도 적극적으로 매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요, 시장의 흐름을 아주 잘 따라가는 편입니다. 실제로 올 1분기에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KB금융 등을 중심으로 매수했어요. 올 1분기에만요, 코스피에서 무려 15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이 분기 단위로 봤을 때 2009년 3분기 이후 15년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9년이라면 미국이 금융위기로 증시를 바닥을 찍고 처음으로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시장 조언자들의 생각이 심하게 비관적인 구간에서 지금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지금도 시장 조언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비관적이에요. 적절한 조정 이후 시장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6월 전후로 주가의 일시적 고점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연준의 첫 금리 인하 때죠. 지금까지는 증시의 상승이 이미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선반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계속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증시 조언자들의 생각은 조금 더 낙관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도 주가가 올랐으니 금리가 내려가면 더욱 강력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설령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조정이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이번 대유동성 장세는 마치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보인다지만 사실 80년대식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주식 비중을 낮추려면 많은 증시 조언자들의 생각이 낙관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전후로 낙관론이 팽배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단기적으로 채권 비중을 대략 10% 수준까지 높여놓고 조정을 기다려볼 생각입니다.